어느 날 밤 제 딸이 집 문턱에 쓰러졌습니다. 아이의 눈은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딸은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내연녀 때문에 저를 때렸어요. 저는 말없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를 집 안으로 부추기고 아무 말 없이 제 경찰 제복을 입고 총알을 장전하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바로 계획을 시작하게. 제가 여기 있어 다행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한 뒤 댓글로 어디서 제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막 텔레비전을 끄고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길고 고된 근무를 마친 뒤라 눈이 감겼습니다. 이 도시에서 경찰로 사는 것이 항상 생사를 가르는 문제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시내 술집에서 싸움을 말리고 새벽까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저 깊은 잠에 빠지고 싶었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이웃집 아이들이 몰고 다니는 오토바이의 굉음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동네는 잠들기를 거부하는 듯했습니다. 골목 어귀의 남자들이 매일 밤처럼 맥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소음을 무시하려 눈을 감고 머리를 쉬게 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 저를 쏘스라치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경찰로서의 본능이 즉각 발동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걸까? 만약을 대비해 의자를 꽉 움켜쥔 채 저는 현관으로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예감에 살짝 떨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몇 번의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약했고 그 뒤로 숨막히는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줘요. 저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제 딸,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서연이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떨며 제 품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몸에 한 줌의 기력도 남아있지 않은 듯 축 늘어진 몸을 꽉 껴안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니? 얘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현관의 노란 불빛이 아이의 얼굴을 비추자 저는 그 모습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입가에는 말라붙은 핏자국이 있었습니다. 왼쪽 눈은 보랏빛으로 부어올라 거의 뜨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마치 고통을 감추려는 듯 두 손으로 배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사람이 내연녀 때문에 절 때렸어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인 뒤 가슴 찢어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며 키운 딸이 제 앞에서 망가진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으로 부축해 소파에 눕히고 젖은 수건과 구급상자를 가지러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 아가. 엄마가 좀 보자.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술에서 피를 닦아냈지만 피는 계속해서 붉고 생생하게 배어나왔습니다. 마치 제 심장을 베는 듯했습니다. 상처는 깊었습니다. 단순한 피부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는 훨씬 더 깊은 손상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서연이는 계속해서 배를 감싸주고 있었고 가느다란 팔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손을 치웠습니다. 블라우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저는 하마터면 젖은 수건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거대하고 검풀은 멍이 배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잔인하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가 직접 맞은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니? 박민준, 그 자식이 그런 거지? 제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떨렸습니다.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고 아이의 흐느낌이 집안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전화기를 집어들고 외우고 있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시립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강지연 선생, 준비 좀 해주세요. 제 딸을 데려갑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 차는 브레이크 수리 때문에 정비소에 들어가 있어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춥지 않도록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아이가 탁자 위에 놓아둔 휴대폰이 계속해서 빛을 냈습니다. 견눈질로 보니 박민준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7통과 잠금 화면에 뜬 몇 개의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입 한 번 잘못 눌리면 모든 걸 잃게 될 줄 알아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가 딸에게 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약해진 몸에도 불구하고 공황 상태에 빠져 제게서 휴대폰을 확 낚아챘습니다. 엄마, 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는 마치 그 휴대폰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처럼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를 안심시키려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아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일이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도착하자 저는 서연이를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한 손으로는 아이를 지탱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툴게 가방을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서연이는 몸을 웅크린 채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엄마, 미안해요. 이 시간에 패기치고 싶지 않았는데 더는 못 참겠어서 이리로 도망쳐 와야 했어요. 라고 되뇌었습니다. 아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찌르는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아이는 한밤중에 한때 제가 믿었던 남자에게 망가진 채로 저를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택시는 병원 앞에 멈춰 섰고 네온사인의 차가운 흰빛이 응급의료센터라는 글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서 있는 딸을 부축해 내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는 듯 배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 했으며 아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저 역시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당직이던 강지연 선생이 이미 문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를 보고 그 다음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간호사에게 딸을 진료실로 데려가라고 손짓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발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간호사가 서연이의 얇은 재킷을 벗기자 저는 숨을 헉 들이마실 뻔했습니다. 얼굴의 멍외에도 어깨와 손목이 잔혹함의 흔적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보랏빛과 붉은빛의 멍들이 말없는 고발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서 테이블 끝을 잡고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속으로 생각했지만 서연이가 다시 울기 시작할까봐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강지연 선생은 상처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갈비뼈,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봐야겠습니다. 그녀가 진지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이가 마치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듯 눈을 감고 누워있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원무과로 내려가 치료 서류에 서명하고 보증금을 냈습니다. 제 휴대폰이 계속해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습니다.
저는 바로 그 번호를 알아봤습니다. 서연이가 집에 온 직후 이 시간에 전화를 걸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박민준 뿐이었습니다. 분노가 저를 휩쓸었고 저는 받지도 않고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저와 통화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서연이는 아마도 기진맥진해서 얕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며 저는 예전의 서연이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나 좀 봐. 소리치며 마당에서 저를 따라다니던 명랑한 작은 소녀. 이제 그 미소는 사라지고 상처와 두려움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박민준 같은 놈의 손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 자신을 탓했지만 동시에 결심의 불꽃이 제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이 계속 고통받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는 수액을 맞고 상태가 안정된 후 저는 서연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타서 침대 옆에 놓아주고 아이가 자는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나가 잠시 정리하다가 길 건너편 이웃인 영희 아주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급히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은숙 씨,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랑 우는 소리가 들리던데. 저는 한숨을 쉬며 서연이가 남편에게 맞았고 집에서 쫓겨나 한밤중에 이곳으로 피신해야 했다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영희 아주머니는 이를 악물었고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인간이 감히 어떻게 자기 아내를 파렴치한 놈 같으니라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게 아군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득 영희 아주머니 집 현관에 CCTV가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영희 아주머니, 혹시 어젯밤에 아주머니네 카메라에 뭐라도 찍혔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에서 앱을 열어 제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으로 서연이가 문 앞에서 필사적으로 노크하는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아이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밤중에 메아리쳤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 다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영희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제 손을 토닥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꼭 정의를 찾아줘요. 은숙 씨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제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고 흠잡을 데 없이 걸려있는 제 경찰 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색 셔츠, 카키색 바지, 벨트와 권총집. 모든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옷가지 하나하나를 집어들며 손가락 밑으로 느껴지는 거친 천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정적 속에서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추 하나하나를 채우고 벨트를 조였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맹세와 같았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엄마일 뿐만 아니라 경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 아이를 지킬 것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 저는 전화기를 들고 가족 변호사인 이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졸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 지금 바로 계획을 시작하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은숙 씨, 확신하십니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자고 있는 침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아이의 상처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터진 입술, 눈 밑에 멍, 배에 시퍼런 멍.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저는 단지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아이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손상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촬영을 마친 후 저는 식탁에 앉아 모든 서류와 영희 아주머니 집에서 받은 영상이 담긴 USB를 펼쳐 놓았습니다.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백업했습니다. 그곳에 앉아 화면이 빛나는 것을 보며 저는 이 순간부터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단지 서연이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제가 지키기로 맹세했던 정의를 위한 전쟁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영희 아주머니의 CCTV 영상을 백업하는 작업을 마쳤을 때 시계는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입술은 마치 꿈속에서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듯 건조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닭죽 한 그릇을 끓였습니다. 양파와 채소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쟁반을 들고 아이의 침대로가 부드럽게 깨웠습니다. 아이는 눈을 떴고 피곤한 시선으로 경찰 제복을 입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엄마, 아이가 중얼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해져서 앞으로 나아가려면 먹어야 해. 서연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보더니 마지못해 숟가락을 들고 힘겹게 죽을 삼켰습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연이는 항상 웃으며 집안을 기쁨으로 채우던 빛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여기에 과거의 그림자처럼 망가진 채로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시 병원으로 데려가 다른 검사를 받게 하기로 했습니다. 배의 멍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강지연 선생이 응급실에서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출혈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CT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대기실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새벽 1시 2분, 서연이는 제 현관문 앞에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고 마이크를 통해 아이의 억눌린 흐느낌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 마치 그날 밤을 다시 겪는 것처럼 가슴이 또 아파왔습니다. 저는 영상을 외장하드에 복사하고 암호를 걸어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단지 서연이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박민준에 대한 증거의 벽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박민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반응하기도 전에 휴대폰을 낚아채 바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서연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제가 말한 걸 그 사람이 알면 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마치 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아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시계를 보았습니다. 거의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고 미리 준비해둔 다른 유심칩을 끼웠습니다. 그가 아이를 찾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위협할 기회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분 후 CT 결과가 나왔고 다행히 내부 출혈은 없지만 여러 군데 심한 연조직 타박상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 안도감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몸에 난 상처는 아물겠지만 영혼의 상처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변호사 이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료 기록과 이웃집 CCTV 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오후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영희 아주머니가 아직 따끈한 닭죽이 담긴 냄비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기운 차리라고. 그녀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인이 필요하면 나를 믿어요. 저는 그녀의 진심 어린 지지를 느끼며 바라보았고 마음이 조금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 내내 서연이는 쉬려고 했지만 악몽에 시달리며 겁에 질려 깨어났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겁에 질려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박민준이 날 밀치고 최윤아, 그 여자는 구석에서 날 비웃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자 피가 머리로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윤아가 누구니?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힘없는 목소리로 최윤아가 박민준의 내연녀이며 여러 번 뻔뻔하게 집에 찾아와 보란 듯이 행동하며 박민준이 자신에게 폭력을 쓰도록 부추겼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 심장에 밝힌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박민준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가 제 딸을 잘 돌봐줄 점잖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보니 그는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가 자신의 집에서 제 딸을 모욕하도록 내버려둔 것이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정확한 시간을 보여주기 위해 시계를 포함하여 서연이의 손목에 있는 멍자국을 클로즈업해서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저는 단지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제 딸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사진들이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제가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상기시켜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제가 모은 모든 증거가 담긴 서류 폴더를 들고 서연이를 이진우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폴더를 열어 모든 것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상처 사진, 진료 기록, 그리고 USB에 담긴 영상. 이진우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정도면 꽤 탄탄한 기반이 됩니다. 이제 공공연한 불륜을 증명하면 그는 도망갈 곳이 없을 겁니다. 저는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제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경찰이었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 박민준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이를 집으로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이를 찾을 수 있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믿을 수 있는 이웃인 영희 아주머니 댁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그녀는 하룻밤 아이를 받아주며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 제복을 벗고 낡은 재킷과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경찰관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서랍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를 확인하고 낡은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저는 단지 서연이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제가 맹세한 정의를 위한 전쟁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저는 박민준이 자주 간다고 서연이가 말했던 독수리 호프라는 술집 근처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가게의 네온 불빛이 거리의 일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카메라를 손에 든 채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쯤 박민준의 은색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골목을 훑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준비 완료. 몇 분 후 구석에서 몸에 꽉 끼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짙은 립스틱을 바른 채 담배를 손에 든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도발적인 자신감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바로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최윤아, 서연이가 박민준의 내연녀라고 제 딸을 고통스럽게 만든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박민준은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려 최윤아의 문을 열어주고는 마치 익숙한 장면인 양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핏줄에서 피가 끓는 것 같았습니다.
제 집 식탁에 앉아 저를 장모님이라 부르던 자가 제 딸이 멍든 채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다른 여자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연달아 찍었습니다. 술집의 네온 불빛이 그들의 얼굴을 선명하게 비추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비수 같았지만 동시에 제가 그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 모으고 있는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을 따라 깜박이는 붉은 간판이 달린 작은 모텔까지 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이 손을 잡고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몇 장 더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차장을 돌아 박민준의 트럭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옆에 시간을 나타내는 디지털 시계가 보이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총알이었고 저는 그에게 기회를 남기지 않을 무기를 손에 넣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모든 사진을 암호가 걸린 특별 폴더로 옮겼습니다. 저는 감출 수 없는 결연함으로 이진우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의 불륜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얼굴도 차 번호도 다 보입니다. 이진우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은숙 씨.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그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해선 안 됩니다. 저는 그가 보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 순간 제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영희 아주머니 번호로 서연이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불안에 차 있었습니다. 엄마, 방금 그 사람이 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제가 어디 있는지 물었대요. 친구가 모른다고 하니까 그 친구까지 위협했대요. 너무 무서워요. 서연이의 말을 듣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도망쳤음에도 박민주는 계속해서 위협으로 아이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진정시켰습니다. 진정해. 영희 아주머니 댁에 그대로 있어. 내가 그놈을 감시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가 다시 서연이를 해칠 방법을 찾기 전에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서에 믿을 만한 동료인 박경감에게 연락했습니다. 제가 모은 모든 증거, 영희 아주머니의 영상, 서연이의 진료 기록, 그리고 불륜 사진을 그에게 제시했습니다. 그 동네, 특히 영희 아주머니 집 주변을 감시할 순찰팀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경감은 망설임 없이 동의했지만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은숙 씨, 당신이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다면 분명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하고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불륜 사진 사본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모든 자료를 폴더별로 정리했습니다. 상처 증거, CCTV 영상, 그리고 불륜 사진. 각 폴더는 하나의 고발장 같았습니다. 박민준을 세상에 드러낼 또 다른 한 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고통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때 그를 아들처럼 여겼고 그가 서연이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딸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감히 손을 대고 다른 여자를 위해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 고통은 깊은 상처처럼 서연이의 몸에 난멍을 떠올릴 때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진우 변호사가 추천한 심리상담사인 노 선생에게 서연이를 데려갔습니다. 서연이는 폭력의 나날들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제 딸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천천히 상담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에 얹힌 돌덩이 같았습니다. 스스로를 강한 엄마, 강인한 경찰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믿었던 남자로부터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은 깊은 상처처럼 서연이의 멍든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제가 그곳에 앉아 있을 때 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이전 사건들로 알고 지내던 등기소의 조 과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약간 다급했습니다. 김 경사님, 전화로 길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방금 토지 이전 서류에서 경사님과 따님 이름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시죠.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어떤 이전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에 저는 바로 일어섰습니다. 노 선생에게는 나중에 서연이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등기소에 도착하자 조 과장은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땅이 지난주에 최윤아라는 사람에게 이전되었는데 확인차 저한테 전화도 안 주셨길래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피가 혈관에서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와 서연이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조 과장은 고개를 저으며 제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여기 당신과 따님의 이름으로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는 이미 등기되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우리 것과는 전혀 다른 조잡한 서명을 보았습니다. 저는 즉시 이 서류를 누가 가져왔는지 물었습니다. 조 과장이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직원 말로는 사위인 박민준 씨였다고 합니다. 본인이 바쁘셔서 그에게 처리를 맡겼다고 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민준은 서연이를 때리고 바람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감히 우리 서명을 위조해서 우리 아버지가 남기신 우리 가족이 수년간 갖고 온 땅을 훔치려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조 과장에게 서류 사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부의 누군가가 분명 그의 처리를 도왔을 겁니다. 제가 떠나기 전 그가 속삭였습니다. 은숙 씨, 이건 위험합니다. 제가 말했다는 걸 사무실에 누구도 모르게 조심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에게 감사하며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날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민주는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조종자였습니다. 오후에 저는 상담이 끝난 서연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는 지쳐 보였지만 눈빛에는 더 이상 공황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위조된 서류 사본을 들고 아이를 곧장 이진우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이진우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관뚜껑에 밝힐 마지막 못입니다. 이제 사기 증거까지 확보했습니다. 그가 도망갈 곳이 없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옆에 앉아있던 서연이는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땅을 훔치려고 서명까지 위조하다니. 아이는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꽉 쥐어주며 조금이라도 힘을 주려 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의 고통과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땀이었고 우리 가족이 대대로 가꿔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민주는 그의 야망과 배신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감히 짓밟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박 경감과 만나 위조 서류 사본을 건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진지했습니다. 증거 기반이 매우 탄탄합니다. 장담하건대 그는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했지만 마음의 무거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모든 서류를 침실의 작은 금고에 잠가두었습니다. 시계는 거의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앉아 박민준에 대해 그가 서연이와 우리 가족에게 한 짓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고통은 타오르는 불씨처럼 저를 태우면서 동시에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와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다시 서연이를 영희 아주머니 댁에 맡겼습니다. 그곳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박경감이 집 근처에 감시 인력을 배치했고 저는 아이가 그곳에서 보호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낡은 재킷과 청바지 같은 사복을 입고 서연이의 상처 사진, 이웃집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그리고 위조된 토지 서류 사본이 담긴 서류 폴더를 가방에 숨겼습니다. 낡은 차에 올라 박민준이 자신의 사업장이자 동네에서 영향력을 과시하는 장소인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이것이 단순한 외출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대결이라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전당포는 열려 있었습니다. 기계 기름과 담배 냄새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박민준의 패거리 2명이 선반의 물건을 정리하며 저를 곁눈질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이거 봐, 장모님 오셨네. 저는 그들을 지나쳐 박민준이 돈을 세고 있는 뒤편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나무 책상 위에는 10,000원짜리 지폐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경찰 장모님. 할 일이 없으셔서 사위 보러 오셨나.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림이 묻어났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투거나 대화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책상 위에 서류 폴더를 놓았습니다. 각 페이지는 고발장이었습니다. 서연이의 멍든 사진, 새벽에 들리던 딸의 비명이 담긴 영희 아주머니네 CCTV 영상, 상처의 세부 사항이 적힌 병원 진단서, 그리고 그가 감히 제 이름과 서연이의 이름으로 서명한 위조 서류 사본. 박민주는 서류들을 힐끗 보더니 순간 얼굴이 변했지만 이내 다시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까짓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내 변호사들이 당신네보다 훨씬 유능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투러 온 거 아니야. 누가 옳은지 가리고 싶으면 법정에서 보자고. 그는 마치 제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듯 목소리를 억누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감히 날 건드려? 이 동네에서 누가 감히 나한테 맞서? 저는 물러서지 않고 그의 오만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가 하지 모두가 널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마. 입구에 있던 2 남자가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피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민주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책상을 치며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내 딸은 약해 빠졌어. 걔는 교육이 필요했다고. 그리고 내 그 배지가 항상 널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그 말을 듣자 제 안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가 감히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딸 서연이가 맞을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상처투성이로 도망쳐온 그 밤의 멍자국들을 감히 정당화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고 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말없이 서류 폴더를 챙겨 가방에 넣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단호하게 뒤돌아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앞으로 명심해. 이제 게임의 규칙은 바뀌었어. 이제 네가 누군가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법이 널 교육하게 될 거야. 박민준이 등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문 밖으로 나가면 넌 더 이상 내 장모가 아니야. 나중에 내가 험하게 굴어도 불평하지 말라고. 저는 멈춰서서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그를 마지막으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자네는 더 이상 내 딸의 남편이 아닌 걸로 하지.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포장도로에서 바람이 흙먼지를 일으켰고 차에 타자마자 이진우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입니다. 그가 침착하지만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반격해 올 겁니다. 저는 그가 보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심장은 강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 전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준을 전당포에서 만난 지 며칠 후 소문이 동네에 불처럼 번졌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채소를 사러 시장에 갔습니다. 속삭임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구석가게의 두 여자가 서연이가 아마 모든 것을 꾸며냈을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남편한테 자주 대들었다더라. 그래서 맞은 거래. 제가 지나가자 그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마치 제가 문제의 근원인 양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옆 카페에서 한 노인이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은숙이 이제 배지 힘으로 사위를 벌주려 하는군.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인사하고 어릴 적 서연이에게 미소 지어주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박민준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하며 눈에 고인 눈물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오후에 이진우 변호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류 뭉치를 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박민준이 서울에서 오세연이라는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맞고소를 제기했어요. 서연이가 그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조작했고 당신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소장을 받아들고 아직 마르지 않은 파란 펜으로 된 오세연의 서명을 보았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은 서연이와 저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박민준의 인생을 파괴하려는 악당인 것처럼 말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서연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절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해요. 저는 힘을 주려 아이의 손을 꽉 잡았지만 속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동네가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영희 아주머니 댁으로 가는데 골목에서 박민준의 부하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명이 비웃으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사람들은 당신들보다 박민준을 더 믿으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서연이의 손을 더 꽉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돌처럼 제 마음에 내려앉아 저를 그 어느 때보다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박경감에게 전화해 위협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야간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은숙 씨, 조심하세요. 그는 상황을 뒤집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했지만 제가 매우 위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먹을 것을 사러 작은 가게에 들렀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주인이 저를 구석으로 데려가 속삭였습니다. 은숙 씨, 조심해요. 당신이 사위 땅을 뺏으려고 전부 꾸며낸 거라고들 해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인생의 이야기를 나눠온 이웃들이 이제 저를 교활한 음모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사하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가게를 나오면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문 밑에서 표시 없는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조잡한 글씨로 쓴 쪽지가 있었습니다. 입 닥쳐, 아니면 딸을 잃게 될 거다. 손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박민준이 감히 제 딸을 위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쪽지를 또 하나의 증거로 형사사건 파일에 넣었습니다. 밤늦게 저와 이진우 변호사는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그는 쪽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더럽게 놀수록 스스로를 더 올가매는 꼴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론은 그의 편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려면 강력한 한방이 필요합니다. 최윤아의 이름을 듣자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어쩌면 박민준의 내연녀가 상황을 역전시킬 열쇠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서서 서연이를, 아이의 몸에 난 멍자국을, 우리를 옥죄는 거짓말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고통은 타오르는 불씨처럼 저를 태우면서 동시에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민준이 이기게 두지 않을 것이며 그의 거짓말이 진실을 가리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전당포에서의 긴장된 만남 다음 날, 저는 최윤아가 중앙동 로데오 거리 끝에 있는 작은 술집에 자주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판을 바꾸고 박민준이 이미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판을 뒤집을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헐렁한 재킷과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시끄러운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공기 중에는 담배 연기가 맥주와 소주 냄새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구석 테이블을 골라 앉아 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가 최윤아와 이야기하기 전에 박민준의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거나 제가 눈에 띄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그녀가 짧고 몸에 꽉 끼는 원피스를 입고 짙은 립스틱을 바른 채 칵테일을 손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걸음걸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아이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박민준의 게임에 이용된 조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일어나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최윤아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말없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안에는 박민준이 꾸민 위조된 토지 서류 사본과 빚더미에 앉아 압류 위기에 처한 최윤아의 은행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난 박민준의 장모요. 당신이 계속 그 사람 편에 서면 그와 함께 가라앉게 될 거야. 하지만 협조한다면 스스로를 구할 수 있겠지. 최윤아는 비웃었지만 봉투를 열어 서류를 보자 웃음이 멎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시선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이전 서류에 위조된 서명과 빚의 빨간 숫자를 보았습니다. 저는 차갑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경감님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 재판이 시작되면 당신은 사기 혐의로 증언대에 서게 될 거고 심각한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어.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건가? 최윤아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칵테일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용기를 내려는 듯 남은 술을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였습니다. 박민주는 저한테 땅의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다 제 것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는 절 그냥 이용한 거였어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씁쓸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최윤아는 비록 잘못했지만 박민준의 조종에 넘어간 또 다른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당신이 이 상황에서 깨끗하게 빠져나올 마지막 기회야.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면 내가 참작해주지. 그 순간 술집 문이 활짝 열리며 박민준의 부하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와 최윤아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적대적인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해보라고. 희미한 불빛이 신분증을 비추자 두 남자는 여전히 험악한 표정으로 문 쪽으로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최윤아는 테이블 끝에 기대어 시트처럼 창백한 얼굴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건조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봤지? 박민주는 널 지켜주지 못해. 그는 널 끌어내릴 뿐이야. 최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두려움과 결심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증언할게요. 하지만 제 안전을 보장해줘야 해요. 저는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저는 즉시 박경감에게 전화해 상황을 보고하고 최윤아를 숨길 안전가옥을 외곽에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술집을 나와 차갑고 어두운 거리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제 안에서는 거대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전투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민주는 방금 자신의 가장 중요한 패를 잃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저는 하늘이 아직 어두운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에서 맑은 닭죽을 끓였습니다. 부드러운 향기가 마치 집안을 가득 채운 긴장을 달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쟁반을 들고 아직 잠들어 있는 서연이의 침대로 갔습니다. 약간 붓고 마른 입술을 한 아이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부드럽게 깨우며 속삭였습니다. 먹으렴, 딸아. 힘을 내야지. 서연이는 눈을 떴고 피곤한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아이가 긴 푸른색 원피스를 입는 것을 도와주고 아직 희미하게 남은 멍자국을 가리기 위해 목에 얇은 스카프를 둘러주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정리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일 필요 없어. 서연이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저를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요. 밖에서는 이미 박경감이 순찰차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인사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진지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제가 경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은숙 씨. 오늘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에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이들은 지지를 표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퍼뜨린 소문은 여전히 공기 중에 떠다녔고, 저는 오늘 우리가 그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원 입구에서 박민준을 보았습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붉었으며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옆에는 변호사 오세연이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윤아도 그곳에 있었지만 박민준에게서 떨어져 팔짱을 낀 채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자 저는 그녀를 우리 편으로 설득했던 그 술집의 밤을 떠올리며 희망의 불꽃을 느꼈지만 오늘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법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들이 사람들이 앉을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줄에 앉은 영희 아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항상 곁에 있겠다는 듯 저를 향해 격려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김정수 판사가 들어서자 법정 안에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공기는 짙게 느껴졌습니다. 유일한 소리는 마치 법정의 심장 박동처럼 윙윙거리는 천장 선풍기 소리뿐이었습니다. 이진우 변호사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서연이의 상처 사진, 손상 정도가 상세히 기록된 강지연 선생의 진단서, 이른 아침 서연이의 비명을 녹음한 영희 아주머니네 CCTV 영상, 그리고 등기소의 조 과장이 제공한 위조된 토지 서류 4본. 이진우 변호사가 화면에 영상을 띄우자 서연이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억눌린 흐느낌이 법정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저는 옆에 있는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쥐었습니다. 마치 엄마 여기 있어. 항상 곁에 있을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세연이 반박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연 씨는 제 의뢰인에게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꾸며냈습니다. 김은숙 씨는 경찰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압박하고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그 말들은 심장에 박히는 비수 같았습니다. 벌떡 일어나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서연이의 멍은 꾸며낸 것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진우 변호사가 손짓으로 침착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큰 화면에 박민준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대체되고 싶지 않으면 입 닥쳐.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가 두려움 속에 살았던 그 한 달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쥐며 제 힘의 일부라도 전해주려 애썼습니다. 그 다음 최윤아가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떨며 증언대로 나섰습니다.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박민주는 저에게 땅의 일부를 약속했어요. 그녀는 힘없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처리되었다고 안심시키며 이전 서류를 받게 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는 아내의 서명을 위조해서 그녀에게서 땅을 훔친 거였어요. 박민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네가 날 배신했어. 경비원들이 그를 다시 앉혔고 김정수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정수, 그렇지 않으면 퇴정시키겠습니다. 최윤아는 고개를 숙였지만 증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민준의 거짓말을 부수는 망치 같았습니다. 그녀를 보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최윤아는 서연이의 고통의 일부였지만 이제 진실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일어나 법정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경찰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는 어머니로서 섰습니다. 제 딸을 망가뜨리고 법을 짓밟는 것을 그 누구라도, 설령 제 사위라 할지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박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제 눈에는 한치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폭군이자 거짓말쟁이일 뿐입니다. 법정 안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민준을 믿었던 이들 중 일부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영희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하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마침내 김정수 판사가 판결을 낭독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엄격하고 분명했지만 저는 모든 단어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알았습니다. 그는 서연이에 대한 보호 명령을 내리고 박민준의 모든 자산을 동결했으며 토지 이전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고리대금업과 가정폭력 범죄를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정은 소음으로 폭발했습니다. 박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았고 얼굴은 마치 힘이 다 빠진 듯 창백해졌습니다. 오세연은 안경을 벗고 땀을 닦으며 침묵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대낮의 햇살이 법원 계단을 밝게 비추었고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김은숙이 이겼어. 정의가 이겼어. 하지만 속으로 저는 이 승리가 서연이가 겪은 상처를 지우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단지 오늘부터 아이가 다시 웃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김정수 판사가 판결 낭독을 마쳤을 때 법정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모든 단어를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박민준이 의자에 주저앉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판결에는 서연이에 대한 보호 명령, 박민준의 자산 동결,
위조된 토지거래 무효화, 그리고 가정폭력과 고리대금업 수사를 위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서연이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을 때 밝은 햇살이 계단을 비추었고 김은숙이 이겼어. 정의가 이겼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승리자가 된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진 듯한 안도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완전히 아물지 않을 상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경찰이 박민준을 체포하기 위해 그의 전당포로 출동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고 누군가는 그의 얼굴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역신문의 전당포 주인 폭력 및 토지 사기 혐의로 체포라는 헤드라인 아래 수의를 입고 수갑을 찬 박민준의 사진이 실렸을 때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해방감에 가까웠습니다. 제 식탁에 앉아 저를 장모님이라 부르던 자가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내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고 그가 서연이를 잘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신의 고통은 느린 불길처럼 여전히 저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재판 며칠 후 도시에서 사라졌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새로 시작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갔다고들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이의 고통의 일부였지만 결국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박민준의 부하 2명도 증인 협박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동네는 더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악의적인 시선도 말없는 위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민준이 남긴 상처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이는 완전히 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매일 밤 땀에 젖어 깨어나 엄마, 그 사람이 와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옆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고 괜찮아, 딸아, 이제 안전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보며 저는 오래전 고통 앞에서 침묵했던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저는 매주 아이를 심리 상담사인 노 선생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었고 한 걸음 한 걸음 악몽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몇 주 후 저는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서연이는 더 이상 거리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시장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아이가 부엌에서 만두를 빚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두를 빚으며 아이는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바람처럼 부드러운 그 노래는 제 눈에 눈물을 고이게 했습니다. 제 딸이 노래하는 것을 들은 지 너무 오래되었고 마치 태양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도시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고 박민준의 소문을 믿었던 이웃들이 이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과하러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뉘우침이 묻어났습니다. 김 경사님, 저희가 진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원망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준의 거짓말이 설득력이 있었고 그런 사람에게 맞설 용기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영희 아주머니가 팥빵한 쟁반을 들고 와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네가 내 엄마 젊었을 때보다 더 강하구나. 그들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니 어두운 날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선량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듯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경찰서에서 근무했습니다. 모든 순찰은 제 의무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폭력 사건을 마주할 때마다 다른 여성들이 침묵을 깨도록 돕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어느 날 경찰서 입구에서 울고 있는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갰고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겪었고 제 딸도 겪었고 저 자신도 한때는 침묵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알아요. 침묵은 괴물을 키울 뿐이라는 걸. 그 여성은 저를 보았고, 눈물은 여전히 흘렀지만, 눈에는 새로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녀의 고통을 지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들어줄 준비가 된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서연이는 다시 일할 만큼 충분히 강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시내 회계사무소에 취직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늦게 집에 돌아와 환한 미소로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취직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아이를 힘껏 껴안았고 우리는 둘 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양처럼 웃는 서연이를 보니 한때 마당에서 저를 따라다니며 엄마, 나 좀 봐. 라고 외치던 그 작은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마음속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이는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제 문턱에 쓰러졌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박민준이 한 짓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몇 달간의 투쟁, 잠 못 이루던 밤들, 온 도시의 거짓말과 불신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질 것 같았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오늘 서연이의 미소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때로 더디지만 그것이 찾아왔을 때 당신에게 숨을, 웃음을, 그리고 심지어 미래까지 돌려준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몰랐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서연이는 돌아왔고 저는 비록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나서줄 누군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을 위해 계속 싸워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실제 사건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름과 장소는 참여자들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집에서 침묵 속에 고통받는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솔직히 궁금합니다. 만약 당신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짓된 평화를 위해 침묵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에 맞서 싸우실 용기를 내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길을 비출 수 있는 촛불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언제나 축복하시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용기는 우리를 더 나은 날들로 이끌어줍니다. 이제 마지막 화면으로 제가 채널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남겨드립니다. 장담하건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